안녕하세요. 세모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은퇴 설계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은 로또 좋아하세요? 저는 매주 5,000원씩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희 아파트 단지 1층에 있는 로또 가게가 꽤 늦게까지 합니다. 사장님이 들어와서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LED 간판이 절 유혹하는데요. LED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번 주는 당신 차례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차례 한번 언제 올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10년째 사고 있는데 안 됩니다. 한 800만 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죠. 돼도 문제입니다. 세금이 33%예요. 10억 이상 가져갈 때. 그러면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은 고민 드실걸요? 세금 떼고 융자 갚고 마이너스 통장 메꾸고 내일 출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희망을 가져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바뀌었을 확률은 있을까요? 산부인과에서 부모님이 바뀌었을 확률은 로또보다는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우리 아빠 나타났는데 이분이 억대 부자도 아니고 조대 부자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100억을 나한테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출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출근하시면 골치 아프죠. 하루 종일 웃음 나와가지고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돈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돈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돈 주는 사람 피상속인이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100억을 갖되 원금 보장은 해라. 이 100억 원을 잘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연간 물가 상승률은 2에서 제하자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억지로 끌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금융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 원금 보장 늘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자와 수익률 그렇게 안 달랐어요? 물가 상승률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0억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가, 요즘 금리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26년 7월에 제가 이 방송을 찍고 있으니까 지금 예금금리의 이제 기본금리가 있죠. 우대금리 말로 기본금리의 평균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한 3.2% 정도 나옵니다. 그럼 100억 맡기면 3억 2천만 원 나온다는 뜻인데 은행에서 원천징수 15.4% 떼고 줍니다. 그럼 한 4,900만 원 떼고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00억 지키면서 2억 7천만 원을 세이브를 했습니다. 괜찮죠? 2억 7천만 원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현직 대통령 연봉이 2억 7천이니까 아빠 새로 만나서 2억 7천만 원 받는 거예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간 물가 상승률 이익에서 제하제예요. 최근 3%대로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2024년도 기준으로 2.3%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억 3천 100억 원에 대해서 2억 3천만 원을 또 공제하는 겁니다. 그럼 2억 7천만 원 남았는데 거기서 2억 3천만 원 빼니까 1년에 남는 금액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12분의 1로 나눠보면 한 339만 원? 반올림하면 3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100억을 요즘 물가, 요즘 금리 그리고 원금 보장으로 계산하면 340만 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340만 원짜리 정기 수입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그럼 100억짜리 자산가입니다. 100억을 찾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확천금, 재테크, 어느 날 갑자기 팔자가 바뀌는 거, 부모님이 갑자기 나타나? 이런 일은 거의 희박하죠. 그런데 우리가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340만 원 정도 준비해서 끝까지 가는 거, 그거 아주 유용합니다. 그게 바로 은퇴 후의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을 잘 모으는 게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렇게 어디선가 나올 수 있는 월급 받는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막 중구난방 흩어져서 나오거든요. 국민연금 나오는 날 따로, 연금저축 가입했는데 연금저축 나오는 날 따로, 주택연금 가입했는데 주택연금 또 나오는 날 따로, 다 따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죠. 왜? 직장인들은 희망이 좀 있어요. 왜냐면 10억은 없어도 다음 달 급여는 또 나오거든요.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겁니다. 340만 원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340만 원 이거 유지해야 되는데 유병이 개입을 했어요. 유병이. 그래서 유병이 개입해가지고 간병비가 한 150만 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병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면서 은퇴를 바라보는 것도 또 중요하다. 자, 340만 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340만 원을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대한민국 역사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월세 받으면 됐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 간판보다 저는 임대문이라는 글씨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이제는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주식은 이제 배당받는 겁니다. 사실 카드값이 25일 날 빠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23일 날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근데 올라 있어도 문제고 떨어졌어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노후 생활한다고 가지고 있는 주식 사고 팔고 하면 이거 병 날걸요? 그래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배당입니다. 근데 배당도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기업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을 배당으로 한다. 이 기업이 나보다 오래 살아줘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 나보다 오래 사는 기업이 있느냐? 여러분 물음표 한번 찍어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미국 주식 공부해야 되겠죠. 이제는 글로벌한 시각으로 미국 주식 공부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 봤을 때 너무 위험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글로벌한 시각으로 이제 노후 준비도 다각화해야겠죠. 거기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보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주택연금으로 우리가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현금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먹고 죽을래도 보험 들 돈이 없고 연금 들 돈이 없어. 그리고 내 집도 내 집이 아니야. 이런 부분들은 현금 흐름을 위해서 뭐 하면 될까요? 포기해요? 아니죠. 은퇴 설계 차원에서의 매달 현금 흐름은 본인의 경력을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 자식을 하나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식들이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340만 원씩 급여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자식 농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0명을 낳고 8명이 쭉정이어도 2명이 알곡이면 2명 중에 한 놈이 돈 대주고 한 놈이 지켜주면 이게 자식 농사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저출산 시대에 1명, 2명 낳잖아요. 아이들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요. 오늘 이렇게 합시다. 연금 저축 하나 우리 잉태합시다 오늘. 그래서 애들 키우듯이 한번 키워볼까요? 얼마큼? 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합의 12년, 10년 납하시고 2년 거치한 다음에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잖아요. 경력이 있고 경륜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끼를 다 동원해서 이제는 경력 설계로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받을 수 있는 능력도 키우시는 게 중요하다. 이제 포기하지 말고 목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나오는 거. 이게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은퇴 설계의 기본이다라고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자에게 내 노후를 맡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월세 얼마 받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 300 받아요. 진짜 그거 중에서 내 노후 생활을 위한 돈 얼마예요? 라고 하면 거기에 관리 비용부터 세금 모든 비용 빼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노후되죠. 노후되면서 이걸 완벽하게 내 노후 생활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월세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얼마나 좋아요. 예, 뭐 월세 받는 오피스텔 2개만 있어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세입자에게 내 미래를 맡기는 거나 다름이 없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본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몸살입니다. 유통기한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한번 멀리서부터 읊어볼까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지만 제가 대도시, 광역도시에 있는 역에 잘 출몰 합니다. KTX를 참 많이 타고 다녀서 VVIP인데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 제가 부동산이 눈에 들어와요. 제가 이제 부산부터 보면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는 아주 반짝반짝 정말 빛이 납니다. 근데 이게 도심에 들어가서 8시, 9시 이후에 택시 타고 다녀보셨어요? 많이 어두워요. 제가 어떤 구청에서 시민 강연을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더니 8시 반에 라스트 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민 강좌가 7시부터 9시까지였으니까 저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택시 타고 부산역까지 가는 도중에 제가 기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기사님 왜 이렇게 부산이 어두워요? 그랬더니 부산에 유명한 거 2가지가 있대요. 부산 분들 다 아시는 얘기인데 노인과 바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많이 노후돼서 이제는 뭐 임대 그다음에 이런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일찍 불을 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조금 옆으로 가서 창원 가볼까요? 창원은 창원 중앙역에 내리면 창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옆으로 한마음병원이라고 한양대학교에서 만든 대학병원이 서 있어요. 거기 주변으로 디귿자 형태로 약 20채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상가예요. 제가 알기로 67%가 3년째 공실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멈춰 있습니다. 꼭 견학 한번 해보십시오. 서울 자가에 살던 김 부장 우리 OTT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사람을 지옥불에 빠뜨리고 싶으면 상가 분양권을 소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상가나 월세로 노후 생활하기에 이제 지방권부터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죠. 더 큰 문제는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가면 공기업이 많이 분산돼 있는데 공기업 분산돼서 정말 지방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KTX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루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오르고 올라서 이제는 대학 없어지고 인구 소멸되면서 지역, 소도시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30만 명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대학 정원이 48만 개거든요. 여러분 2020년생이 대학 갈 때가 2040년도니까 그럼 2040년도까지 48만 개의 대학이 남아 있을까요? 현재 없어지고 있죠. 어디서부터요? 지방에 특성화되지 않은 대학부터. 벚꽃 엔딩이라고 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계속 없어지고 있죠. 자, 대학 이사장 할 거 아니니까 걱정 없어요? 여러분 대학 주변에서 원룸 지어놓고 월세 받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 받겠다는 분들도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월세를 준비하되 많은 현금 흐름과 함께 준비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생활은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없어서 열심히 권리분석 공부하고 민법 공부해서 경매 준비했다.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인지를 확인하고 덤비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내
거처를 위해서 하는 거 물론 괜찮습니다. 거처와 월세 그리고 다른 포트폴리오와 함께 부동산은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연금보험은 일단은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한 국민연금과 그러면 현재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꾼 퇴직연금의 보완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내 급여를 통틀어서 연금보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금을 들어가는데 이제 생명보험사에 들어가거나 손해보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생명보험사는 말 그대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연금을 주는 종신형 연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해보험사는 손해본만큼만 지급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확정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생명보험사 들 수도 있고 손해보험사 연금 들 수 있어요. 물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보완제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시고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돈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보험사는 연금, 연에 한 번씩 돈을 줍니다. 이걸 또 어디에 넣어놓고 어떻게 나눠받을 것이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월 받는 시스템으로 왜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먼슬리 이코노미, 월 경제 안에 삽니다. 그 날짜에 카드값 나가야 되고 매월 현금 흐름이 필요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연금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연금이 중간에 끊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손해보험사 연금부터 한번 봅시다. 손해보험사 연금을 내가 들었어. 그러면 그 연금은 기간을 정해놓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연금 보완제, 특히 국민연금이 충분한 우리의 노후 생활을 못 채워준다는 거는 우리가 기정사실로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1969년도 이후에 태어난 1970년대생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애매한 시기에 1차 정년을 맞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10년, 1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간 안에 내가 가입해놓은 손해보험사 연금저축으로 확정적으로 받으면 은퇴 쿠레바스, 내가 은퇴 후에 공적연금을 받는 시기까지의 보완제로서 연금저축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보험사에 든 연금은요,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나오는 거니까 좀 미뤄받을 수도 있고요, 좀 나눠받으면서 오래오래 받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회사 보험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다 내 스타일에 맞춰서 보완해야 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국민연금 얘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88년도에 시작됐어요. 2026년도 기준으로 아직 40년이 안 됐습니다. 40년을 채워야 소득 대체율이 40%가 조금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 4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40년 동안 4대 보험에서 국민연금을 내신 분들도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미지의 수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급여의 3%만 내라라고 얘기했어요. 급여 3% 내려갔는데 지금 몇 퍼센트 낼까요? 2026년도 기준으로 9.5%를 냅니다. 너무 부담되죠. 그래서 사업주가 반 내주고 나머지 근로자가 반 내지 않겠습니까? 최소 10년, 최장 40년을 내면 받던 급여의 70%를 맞춰준다고 한 게 그게 국민연금이었어요. 끝내주지 않아요? 예, 그 약속 지켜줬으면 사실 대한민국 금융회사 필요 없죠. 근데 그때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죠. 뭘까요? 안 죽어. 죽어야 돼. 국민연금은 죽어야 끝나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죠. 돌아가셨죠? 살아 계세요. 한번 입금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입금받는 사람과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니 지금 국가에서도 이걸 조정을 했죠. 1차, 2차, 그러면 이번 3차 개혁으로 더 내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덜 받고 늦게 받고 이제 더 내는 것까지 온 거죠. 이게 어디까지 연명이 되냐? 2070년도까지 연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늦게 받는 거에 있어서 1969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65세부터 받는다는 그 기정사실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보험회사의 연금으로 보완제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사적 연금 보험의 영역이라고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퇴직금으로 우리가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퇴직연금제도가 또 있었잖아요. 예, 국민연금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200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2005년도에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퇴직보장법 생겨가지고 막 시작할 때 대기업부터 시작했거든요. 중소기업은요 5년, 10년 좀 미루다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1년 다니면 여러분 퇴직금 얼마 쌓여요? 예, 한 달치 쌓이죠. 그게 이제 10달치, 20달치 정도 쌓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전에 다녔던 건 쌓여있냐? 중간정산을 98%나 받아가셔가지고 현재 그걸 IRP 계좌에 넣어놓거나 다시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놓은 비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다 목돈 받아 쓰셨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리셋된 겁니다. 그럼 리셋된 상태에서 국민연금도 지금 2070년도까지 연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애매한 상태죠. 그래서 그 보완제로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연금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규모에 맞춰서 잘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 세액공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12달 동안 급여를 받아요. 급여를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죠. 세금 붙여서 안 줘요. 국가가 우리를 못 믿으니까 일단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면 이 뗀 세금은 그 날짜에 신고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13차월에 12달 받은 돈이 있고요. 12달 동안 뗀 세금이 있겠죠. 그걸 13차월에 비교해 보는 게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납세자 입장에서 받은 돈과 뗀 세금이 있다면 13월에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달 동안 돈 받으면서 13월에 뭔가 딱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돈이 있지만 받은 돈이 이게 다 소비로 쓰여지지 않았다, 나 이거 돈이 아니다 라는 증명을 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 애들도 중간에 껴있고, 그 다음에 병원 다니고, 시력 교정용 안경 맞추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연극 보다가 눈 나빠져가지고 안경 써서 너무 힘들어. 네, 해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들 증명해 내는 게 소득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줄여야 뗀 세금이 좀 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거니까 소득공제를 합니다. 그럼 세액공제는 뭘까요?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나를 좀 못 도와줄 것 같으니까 내가 연금저축도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들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규모 있게 썼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해내면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그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입니다. 내가 돈을 쌓아가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건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금저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축연금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정 짓거든요. 저축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 연금처럼 보면서 내가 미래에 나에게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올 현금 흐름의 월급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이게 장기 레이스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몇 년 동안 넣지 않으면 불입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막 세금 환급 받는 거 토해내야 돼, 이런 거에 너무 강박을 가지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이라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꼬박꼬박 월급처럼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 거기에 우리 보험회사나 우리 연금저축 펀드는 우리 증권회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수익률, 거기에 이제 세액공제 받은 비율,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은 혜택을 보지만 이게 쌓인 돈들이 결국 나에게 월급처럼 들어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이거는 없는 돈이다, 강제저축이다, 미래에 나에게 주는 나의 월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나는 돈이 없는데 자꾸 뭘 가입하라고 그러냐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또 다른 또 방법이 나옵니다.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냥 스쳐 지나가시다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다른 연금들과 함께 보완제로서 세액공제 받으면서 미래의 나에게 주는 월급,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월배당,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름이 월배당. 근데 월은 좋은데 배당에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당은 누가 주는 거죠? 기업이 주는 겁니다. 내가 기업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럼 기업은 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해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익을 가지고 그 이익의 일부를 나한테 주는 겁니다. 자, 배당도 기업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배당 주는 날짜도 기업이 결정합니다. 배당의 양도 기업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 노후 생활을 기업에 다 맡기는 거죠. 우리 부동산에 세입자를 내 인생에 맡기듯이 똑같이 기업에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정말 끝까지 나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배당은 일부 포트폴리오로 아주 정확하고 앞으로 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배당 받으시는 부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ETF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배당주가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근데 그 월배당에 우리가 너무 현혹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정확한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쑥날쑥하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와 같이, 월세는 이제 어떤 거죠? 공실이 생기거나 관리 때문에 뭐 노후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공실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기업의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배당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포트폴리오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주식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배당주로 노후 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간혹 나와요. 근데 거기는 30년 이상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코카콜라, 나이키, 존슨앤존슨, 3M, 스타벅스, 뭐 이런 기업들은 30년 이상 주주에게 배당해준 슈퍼 배당주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배당주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배당이, 하지만 더 중요한 거, 꾸준했으면 좋겠다. 그 꾸준한 걸 가지고 내가 정말 포트폴리오로 들어갔느냐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자산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급여 생활자에게 1억은 없지만 다음 달 월급은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8억짜리 집은 있는데 다음 달 들어올 돈이 없다면 그럼 이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집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가 그랬어요. 베이비부모님이 태어나고 산업화를 하면서 도시화 작업을 하면서 도시에다가 아파트를 많이 지어주면서 이게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 한 곳에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을 찾고 또 사람들은 수요가 있으니까 또 다른 곳을 찾고 그래서 공급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대도시, 신도시가 생기고요. 거기에 내가 이 집 팔고 저 집 가면서 프리미엄이라는 걸 가지고 나름대로 재테크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약간 경색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 이제는 환금성이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내가 팔려고 내놨더니 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은 가지고 있는데 현금으로는 없는 거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택 가지고 있는 거 담보 맡겨놓고 죽을 때까지 연금 받고 써라. 우리 형님들 있잖아요. 우리 형님들은 이 애들 줘야 된다고 이걸 또 주택연금 가입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시는데 내가 현금으로는 없는데 주택만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12억 미만이다. 그리고 55세가 넘었다. 우리는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부부 둘 중에 한 명만 55세 넘으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국가에 담보로 잡혀놓고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연금 받는 걸 주택연금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주택연금에 기가 막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택연금 찬양론자인데 주택연금 내가 매달 돈을 받는데 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다 소득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주택연금으로 받는 내 연금은 소득으로 잡힐까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역모기지기 때문에 소득으로 안 잡히죠.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안 주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안 주고 더 나아가서 내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달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이 좀 많이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원래 주택연금은 고정적으로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받는 겁니다. 디폴트가 내가 이 집에 산다였어요. 근데 요즘에 요양병원도 많이 가고 실버타운도 가고 해외로도 1년씩 2년씩 치료받으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받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로 이제는 국민의 시야에 맞춰서 주택연금이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2억 미만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연금도 현금 흐름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문제는 농지가 있다. 집은 없는데 농지는 있다. 근데 나는 이제 농부의 삶을 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농지를 살 수도 있죠. 사서 농사를 쳐. 근데 반드시 5년은 져야 돼. 5년 경작한 후에 그 다음에 계속 경작을 기본 조건으로 해서 내가 농지를 담보로 연금 받는 걸 농지연금이라고 하죠. 농어촌 지역에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집만 있는데 현금이 없다. 그러면 농지연금은 내가 농사를 짓고 시골에 땅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다. 그리고 계속 노쇠해지면서 내가 여기서 경작해가지고 뭐 하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농지연금과 이제 주택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죠.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돈의 크기를 만드시는 중요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58세, 57세 요 정도 나이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퇴직 5년 남은 사람 모이세요라고 하면 2026년도 기준입니다. 드디어 70년대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0년대생들 와 X세대 위로 아래로 끼어 있어. 부모님의 너무 건강해. 돌아가시질 않아. 근데 애들이 아빠랑 살겠대. 중간에 M&A에 끼어 있는데 회사에서 일찍 좀 나가달래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52세, 53세까지 버티면 아주 장수하는 건데 글쎄 공직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통계청에서 70년대생들의 1차 정년을 49.3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공적연금 65세부터 받잖아요. 애매하게 끼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8.2%입니다. 약 900만 명에 이르는 70년대생들이 은퇴 러시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활이 지금 어떠냐? 건강해요. 건강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온 경력과 연륜이 있죠. 저는 그 경력과 연륜, 건강을 한 번에 집약해서 자산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경력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은퇴 후에 놀고 싶죠. 옛날에 60세 정년 사이클만 하더라도 60세 이전에는 돈을 모으는 시기, 60세 이후에는 돈을 쓰는 시기였어요. 맞죠? 근데 60세 이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수 없으면 120?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 60세 정년 맞는 것도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인데 60세 정년 맞아도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안에 내가 논다? 여러분 제가 8만 명을 만났습니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놀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놀겠다는 저한테 아주 교육장에서 놀겠다라고 선언하신 분들은 계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계획 있는 분들이 몇 년 노냐? 3년 정도 놉니다. 그럼 계획 없이 놀면 1년 후부터 심심하다는 얘기 입에 붙이고 삽니다. 뭐 할 거예요? 아내는
50대 후반, 60대의 주변 커뮤니티가 어떨 것 같아요? 폭발적이죠. 가장 인생의 정점입니다. 남자는요,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고다가 이상한 나라 에리스에 떨어진 거죠. 매일 뭐 넷플릭스만 볼 거예요? 아니면 아내 나갈 때 운전해 준다고 할 거예요? 아내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하느냐가 핵심이죠. 재취업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취업은 낮아지는 자세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 경력과 포트폴리오, 내 경력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만한 중요한 이제 재취업이 이슈입니다. 근데 내가 전 직장에 받던 급여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처우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팀장이 턱으로 지시할 때 또 우리 사나이들은 그 턱을 치고 나오더라고요. 재취업이 좋긴 한데 낮아짐이 없이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창업해야 돼. 창업은 이거는 웬만하면 제가 안 하는 걸로, 좋은 기획서를 가지고 나라에 자금을 가서 여러분들이 운영해서 한번 뭐 스타트업을 해보신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하신다면 체험했으면 좋겠다. 점주 체험도 한 달 하시고, 매니저 체험도 한 달 하시고, 아르바이트 체험도 한 달 하시면서 3개월 정도 체험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뭐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200만 원짜리를 재취업으로 만들거나 창업으로 만든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취미를 돈벌이로 바꾸시는 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 콩밭 읽으시면 됩니다. 그 콩밭을 50만 원짜리 4개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격증, 내가 정말 따고 싶은 자격증, 마음에 콩밭이 있던 자격증, 그 다음에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기량이 있어. 이걸 어떻게 내가 취미를 돈벌이로 바꿀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원짜리 하나는 어려울 수 있지만 50만 원짜리 너무 재밌어. 자격증 따라가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재밌어. 그 다음에 내가 취미를 돈벌이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신나고 윤택한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사실 연금에서부터 부동산, 주식에 이르기까지 준비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콩밭 읽으셔서 취미를 돈벌이로 바꾸면서 경력을 연장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은퇴하는 시점, 이 시점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작성해 보는 게 현금 흐름표인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내 퇴직 후에, 아니면 은퇴 후에, 아니면 내가 정말 노후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나열하는 게 현금 흐름표에 들어갈 내용이겠죠. 이자 받겠어요? 예,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열심히 하면 이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당 얘기 잠깐 나왔는데,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자하고 배당하고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 있죠. 국세청 VIP,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저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대웅 대표입니다. 이거보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권대웅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 보통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출을 안 시킵니다. 얼마까지 노출하죠? 왜? 이자와 배당은 어떻게 돼요? 원천징수에서 받죠.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15.4% 떼고 주고요. 기업에서 배당 줄 때도 세금 떼고 줍니다. 그거 1년에 2천만 원 받는 거 당연히 노출되겠죠. 진짜 부자들은 1999만 원까지만 노출하고 나머지는 비과세 통장 활용하시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자하고 배당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내가 경매도 했고 부모님한테 상가도 물려받아서 월세 들어와,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소득이 있어. 적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뭘까요? 당연히 연금 소득이 있겠죠. 국민연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없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다섯 번째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경력을 연장해서 월급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끝까지 하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잘 준비하시고 5번에 경력을 통해서 월급은 우리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노후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섯 번째, 사업하시면 사업소득이 있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든 소득을 또 기타 소득이라고 하겠죠. 이런 소득들 어떻게 만들어? 강의도 할 수 있고, 책도 넣어서 인쇄도 받을 수 있고, 유튜브 해서 내가 정말 실버 골드 해가지고 또 이걸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사업으로 받느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기타 소득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또 소득을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님들이랑 가끔 인터뷰할 때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대표님, 은퇴 부자는 10억 가지고 은퇴해야 부자예요? 50억 가지고 은퇴해야 부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소득원이 다양한 사람이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소득원이 다양해야 됩니다.
그 소득원이 난립되어 있죠. 여러분 월급은 그 날짜에 들어오죠. 어디로 들어와요? 문자로 들어오죠. 띵동. 그다음에 어떻게 나가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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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가잖아요. 띵동하고 한 번 들어오는 게 매달 그래도 한 번씩 1년에 12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는요. 그 월급이 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규모를 가지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걸 최대한 날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얼마큼 들어와야 될까요? 소득 대체율. 내가 평균적으로 받던 급여의 몇 퍼센트가 연금으로 나오냐, 연금처럼 나오냐, 이게 소득 대체율입니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 FP들이 하는 얘기가 70%는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70%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70%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맞출 수 있도록 보완을 계속 나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현금흐름표에 이렇게 적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핵심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현금흐름표를 그리면서 돈이 들어오는 걸 했어요. 이자도 들어오고 배당도 들어오고 연금도 들어오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들어오고 조금 근로를 연장해서 월급도 받고 그다음에 사업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었어요. 돈이 나갑니다. 뭘로 나가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띵동하고 들어왔다가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하고 나가는데 이 띵동띵동띵동 하고 나가서 이 괴롭게 종소리가 들리는 게 이 벨소리가 저축 투자 보험 연금은 아니더라고. 지출이지. 지출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어떤 지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정 지출. 고정 지출. 제가 청소년 경제교실 갔더니 우리 중학교 우리 중딩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빼박 아니에요? 빼박? 예, 빼박 있습니다. 빼박. 여러분들 빼박 있죠? 예, 빼박 있습니다. 예, 띵동하고 한번 들어오고 나가는 것 중에 빼박으로 나가는 거 있어. 한번 우리가 정해져 봅시다. 예,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예, 변동 지출. 고정이 있으면 변동이 있겠죠. 변동 지출은 뭐예요? 예, 돈을 썼는데 계속 기억이 나. 그럼 변동 지출입니다. 돈 쓴 게 아까워. 또는 내가 술값을 냈는데 얻어먹은 애들이 계속 생각나. 꼴보기 싫어. 막 이런 애들은 이제 다신 사지 말아야지. 내가 신발끈을 묶어야지. 옷을 샀어. 막 호기롭게 살 빼면 되니까 치수가 막 작은데 막 사. 왜? 내가 좋아하는 옷이니까 막 사. 그리고 막 두끼를 굶어야 되는데 두 끼를 더 먹어. 그래서 못 입고 막 걸려져 있어. 다시는 저런 옷 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게 변동 지출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죠. 띵동하고 한번 들어오는데 띵동띵동띵동 하고 하도 많이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고정과 변동이 많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월급을 한 번 받기 때문에 여러 번 나가는 거랑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고정 지출도 아니고 변동 지출도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돈을 썼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새어나가는 지출이죠. 여러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6개월치 신용카드, 주력카드 명세서 흑백으로 뽑아오세요. 그리고 여기다 쫙 펼치세요. 그다음에 형광펜 2개를 준비합니다. 색깔이 완전 달라야 됩니다. 약간 붉은색 계통의 형광색, 그다음에 연두색 계통의 형광펜 해가지고 여러분 붉은색 형광펜으로 빼박, 고정지출, 매달 나가는 뭐 OTT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에 AI 서비스도 많이 받으시고 뭐 보험료 나가시고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고정지출들은 신용카드로 나가면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유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로 하니까 주력카드에 쭉 한번 고정지출 그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적지 않은 고정지출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 변동지출. 돈을 썼는데 기억이 나는 것만 연두색으로 쭉 긋다 보면 맞아 이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어떤 탄성이 나오게 되냐. 어머어머 그럽니다. 왜? 형광펜이 지나가지 않은 자리가 있을걸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잡지출이에요. 의미 없이 쓰는 군것질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냥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쓰는 돈들이 카드로 나가고 그냥 새어나가는데 그런 돈들이 모으고 모으면 엄청난데요. 제가 100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적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인당 15%가 잡지출로 새어나가더라고요. 15%짜리 확정금리 준다고 하면 밤새 줄 쓸 텐데 여러분 15%짜리 확정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잡지출 잡는 거예요. 새어나가는 지출. 그걸 반드시 잡읍시다 우리. 그래서 내가 생각 없이 쓰는 돈들 이제는 규모 있게 제가 무조건 아끼자는 말이 아니라 규모와 시스템을 정하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잡지출, 새어나가는 지출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 소비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는 소비가 합리적 소비입니다. 예산과 충남 예산 아니에요. 예산과 그다음에 가계부는 좀 성질이 다르죠. 가계부는 뭐예요? 사후 처리하는 거고요. 예산은 사전에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 예산안 나오잖아요. 올해 예산이 728조, 작년에 677조. 이렇게 정해서 어느 부처에 어떻게 돈이 들어갈 건지 거기에 좀 모자란 게 있으면 추경을 하죠. 마찬가지 우리 가계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예산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산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가계부는요. 백미러와 같죠. 두 개는 보완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선 예산을 정해놓는 거죠. 그 예산 안에 고정지출, 변동지출, 잡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잡지출은 우리가 최대한 생각하면서 쓰자. 내가
소비를 좀 생각하자. 이게 합리적 소비의 기본이 될 수 있고요. 고정 지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줄이냐, 이것도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생각 없이 많이 가입한 구독 서비스부터 여러분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구독 서비스 정리의 날을 분기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저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굉장히 구독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구독 서비스가 우리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고정 지출의 기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구독 서비스 보시고요. 구독 서비스 어때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OTT도 있지만 AI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쇼핑할 때도 요즘에는 구독하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빨리 배달되는 거, 다음날 배달되는 거, 그것도 이제 구독 서비스 해놓으면 싸게 사잖아요. 근데 사지 않고, 또 우리 배달되는 음식도 구독 서비스 들어갑니다. 구독해야 저렴하게 배달료도 싸게 받을 수 있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게 매달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렇죠? 그걸 이제 알림을 받는 거죠. 그 알림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신용카드도 좋지만 여러분 구독 서비스를 체크카드로 한번 구독해 보실래요? 그러면 체크카드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죠. 이게 아까워. 내가 진짜 이걸 내가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뭐는 전문가들이 뭐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셔야 된다 말을 하지만, 저는 현실적인 방법, 제가 해보는 방법, 저는 제 인생이 체크카드 라이프거든요. 전 체크카드만 씁니다. 저는 예산할 때는 파요족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합리적 소비하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게 파요족들, 이 행태가 끝내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짠테크라고 있었죠. 근데 요즘엔 파요족으로 완전 전환됐어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재무적 독립해서 리타이어를 얼리, 조기하겠다라는 움직임을 요즘에 공기업 직원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소득 대비 80%를 저축 투자합니다. 그럼 80% 저축 투자하는 거 외에 20-30%를 쓴다는 거잖아요. 이걸 규모 있게 예산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정해놓고 쓰는 삶,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잘 썼는지 확인해보는 가계부의 뒷정리, 이게 바로 합리적 소비의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 지출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 이제 정리할 것들 정리하시고, 변동 지출은 일본말 써도 돼요? 일본말 가오다시, 이게 가오다시가 있어. 내가 살게, 뭐 이거 가다치, 뭐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돈을 쓰는 게 있는데 쓰고 난 다음에 아깝다, 그럼 변동 지출이에요. 근데 그날 노래방 가고 애들 대리비도 해주고 집에 들어갈 때 이거 가져가라고 해서 선물 사줬다, 그리고 어디 뽑기방에 가서 뽑기를 한 2만 원어치 했다, 다음날 기억이 안 나. 이게 잡지출. 이런 것들도 규모를 정해놓고 내가 뭘 썼지? 왜냐면 술 먹고 쓴 지출은 다음날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잡지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잡지출을 잡으시고 어느 정도의 그 규모가 보인다면 강제저축으로 돌리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합리적 소비, 이게 버릇돼야 됩니다. 이게 버릇이 되지 않으면 쓰던 버릇이 계속 가서 내가 소득 대체율은 떨어지는데, 떨어진 소득 대체율만큼 내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강조드렸듯이 소득 대체율 70%, 그러면 내 평균 급여의 30%가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30%만큼 내가 아껴 쓰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아끼는 걸 막 자린고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고정, 변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잡지출까지 잘 잡으시는 그런 지혜로 규모 있는 합리적 소비를 통해서 여러분 100세 인생을 잘 기획하시고 멋지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